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가 며칠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느니 지금 주식 사모을 때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힘실어 말하던 전문가들이 기존에 했던 말 물타기 하느라 이제서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는 그조차도 경제는 회복세였는데 트럼프 당선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마치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죠. 낮은 실업률 등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이랑 주가 지수가 주는 착시 때문에 망가지고 있던 경제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계속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지 않았다면 경제가 어렵다는 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손실나고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한번 온 것뿐이지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을 때 해볼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망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 굉장히 암울하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 알짜배기 지역 빼고는 부동산도 다 힘들고요. 여기에 1,400원을 넘는 환율이며 연일 구조조정하고 있는 기업들 사정도 힘든 상태고 개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뭐 하나 괜찮은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연히 이젠 금융권까지도 위기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이렇게 경제 전반이 다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하나 희망적인 면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과거랑은 수준이 다른 문제들까지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판에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곧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댓글을 통해서 요즘 마음 한켠이 많이 찝찝하다,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부쩍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계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지인들 간에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꽤 잦아졌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게 지난 10수년간 금융권에서 워낙 돈을 잘 빌려줬기 때문에 돈 1, 200 빌리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캐피탈, 카드론이든 다 빌려줬잖아요. 맞아요. 신용도가 완전 바닥 아니고서는 신용대출 받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보니까 돈 1, 200 없다고 해서 굳이 지인한테까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 빌려달라는 경우가 최근 10수년 동안에는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지인 간에 돈 빌려달라는 일들이 점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생애소득 주기상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는 40, 50대에서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통계는 안 잡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한 현실 경제 지표일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실제 경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은 전문가들 보면 연신 위기다 하면서 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를 사라는 건지 금을 사라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건지 딱 집어서 알려줘야 그래야 무슨 대비를 할 건데 하면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한테도 너희들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대비하라 하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말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계속 말해왔는데 전달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개별 영상으로도 여러 번 말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뭘 대비해야 되는 건지 책까지 써서 말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부채 줄여야 한다, 목돈 보유해야 한다, 적더라도 고정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들이 워낙 뻔해 보이는 이야기고 임팩트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처럼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는 말만 들으면 위기를 투자로 극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투자라는 수단을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죠.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학창시절 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 공부는 책이 됐든 방송이 됐든 투자업계 혹은 투자업계 종사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관련 경제 정보들도 주로 투자업계의 해석이나 그들의 전망이 담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레 이들 투자업계가 가진 사고방식처럼 닮아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투자업계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혹은 장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투자 거래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만드는 걸 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하기가 싫으면 투자를 쉬어도 되는 개인하고는 다르게 투자업계는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싫다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투자 거래가 줄면 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투자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하고 자신들이 투자하거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쪽 투자업계거든요. 그게 업이니까요. 혹시 방송 보다가 투자업계 관계자가 지금 투자하기 안 좋은 분위기니까 투자금 줄이세요, 투자 잠깐 쉬세요 하는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보통은 또 다른 투자처를 소개하죠. 그쵸. 투자업계 종사자들은 투자를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돈을 놀리면 안 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하던 투자를 잠깐 쉬고 한 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투자업계는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 방어주가 됐든 테마주든 뭐라도 발굴해서 돈을 계속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찌됐든 투자업계는 투자를 멈춘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 업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위기가 왔다? 그럼 이제 뭘 사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위기를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생각의 틀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투자는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이지 우리 개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방어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경제위기라는 건 모두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경제위기입니다. 기업도 은행도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연쇄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 비슷해요. 먼저 다들 소득이 줍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이 줄고 개인은 개인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소득이 줄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게 되고 연체가 늘면 금융권은 돈을 최대한 안 빌려주고 오히려 회수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갈수록 대출은 안 나오고 소득도 줄고 그러다 결국 현금이 급해지면 가진 걸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죠. 집이든 차든 금융자산이든 돈이 되는 건 다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도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장에서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가격을 확 낮춰야 겨우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또 쉽게 빌려주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돈이 들어오는 양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라는 게 문제죠. 맞아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생활비에 각종 고정비, 대출이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면 결국 바닥을 보이게 되죠.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 목돈이 적은 사람, 지출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부터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런 얘기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투자에 전 재산을 몰빵한 사람이 아닌 이상 경제위기 때 투자에 실패해서 위기에 몰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쓸 돈,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 몰리면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필요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겹도록 강조한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금을 든든하게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실제 당장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금을 사야 된다든지 달러에 투자해야 된다 등등 나머지 이런 것들은 개인 서민의 관점에서는 다 부차적인 대안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라는 건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지 위기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어 수단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 투자는 공격용 무기지 방어용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계층일수록 이 부분을 더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3억을 빌렸는데 대출 만기일이 되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 3억을 받아서 이전 대출을 끌려고 하는데 대출이 2억 5천밖에 안 나온다고 칩시다. 5천만 원은 갚아야 돼요. 근데 수중에 현금도 없고 이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럼 어쩝니까? 차를 팔든 집을 팔든 5천만 원 구하기 위해서 가진 뭐든 팔아야겠죠. 이 5천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집이나 사업체를 지킬 수 있는 자금 역할이 되는 거고 다른 누구에게는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자금으로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때는 돈이 부족해서 집을 팔든 차를 팔더라도 원래 제값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대출 잘 안 나오는 위기 때 돈이 마르는 상황 생기면 악순환의 연속이죠. 현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 문제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 때문에 현금이 똥값이 되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100%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우리가 겪은 IMF 외환위기가 달러가 부족해서 겪은 위기다 이거죠. 위기 전 800원대였던 환율이 무려 1995원까지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건데요.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영업자들 줄도사 나고 직장인들 대량 실직하고 사업자들 거래처에서 돈 떼이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들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달러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환위기라고 불렸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달러 빚을 졌던 기업이나 금융권이 달러 때문에 작살이 났던 거고 그 기업이나 금융권이 무너지면서 정작 우리 개인들이 겪은 문제는 원화 현금이 부족해져서 모두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돈 빌리러 다니던 분들 달러 빌리러 다닌 걸까요? 다들 원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쓰는 돈은 원화니까요. 세금이고 생활비고 원화가 필요했고 대출도 원화로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달러로 결제할 일이 있다거나 송금할 일이 많다거나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달러를 보유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큰 돈을 달러로 환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환율 방어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런 개입이 있을 때마다 또 큰 폭으로 오르던 환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환율은 크게 올랐다고 해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투자 관점에서의 외환 투자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달러를 사고 팔 때 떼이는 것도 크고요. 네. 소득도 안정적이고 현금도 넉넉하고 달러고 금이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분들은 달러든 금이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중산층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기 때 겪는 어려움이 결국은 원화 현금이 없어서 겪게 되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의 중요성은 일단 요 정도까지로 하고요. 우리가 또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빚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빚쟁이들이에요. 각자 집이 있든 없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카드 할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등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매달 원리금 갚으며 살고 있잖아요. 뭐 사실 누구 말 맞다나 현재 우리는 부를 가진 게 아니라 부를 렌트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반박하기도 어렵죠. 네, 어쨌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안정적인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오던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 보장을 갈수록 더 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만 제때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장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서 휘청거리는 사람들 주위에 천지거든요. 다들 주변에 한두 명씩 이제 슬슬 보일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했고 여러분들도 지겹도록 듣고 있는 얘기가 앞으로의 시대는 고금리 저성장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건데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자는 높고 소득은 늘기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빚의 이자까지 높아지면 정말 버티기가 힘든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지난 20여 년간 우리 개인들의 사고는 빚은 갚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행동을 마치 자기 돈을 은행한테 떼이는 것처럼 그렇게 빚 갚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빚이 있고 상환할 때가 되면 갚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 받아서 끄는 게 익숙하고, 주담대 같은 경우도 40년 만기 이런 건 사실 상환 의지가 강한 성격의 대출도 아니잖아요. 말이 매달 원리금 갚는다는 거지 실제 원금은 진짜 찔끔 갚는 거고, 사실상 대출 원리금이라는 게 집값 오를 때까지 대출 유지비 성격이 강하고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매월 정해져 있는 원리금 외에 연말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목돈이 생기면 대출 원금 빠르게 줄이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기업이 아닌 가게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식으로 대출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재무구조거든요. 소득은 늘지 못하고 줄어드는데 부채 이자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 이 빚이 어떤 대처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다에 떠있는 배에 구멍이 났는데 지금 배 안에 빚이라는 짐이 꽉 들어차 있어서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고, 기억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몇 개월 전에는 부채를 줄이고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채 줄여야 된다, 부채 줄여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이 부채를 줄이는 일이 이게 한 번에 어디서 목돈이 뚝 떨어져서 크게 빚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 이상해야 6개월, 1년 만에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매월 정해진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소비 지출 줄이고 더 벌어서 더 번 만큼 갚아도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갚아야 부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빚입니다. 부채 줄인다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 당장 정해진 원리금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많아진 상태라 침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게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채 줄일 여력이 있는 사람일 거고. 당연하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댓글로 몇 년 전부터 투잡까지 해가면서 빚을 꾸준히 줄였다고 하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이분들이 영끌하듯이 빚을 많이 진 분들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빚을 줄이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걸 언제 줄이겠냐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정하고 줄여나가다 보니까 진짜 빚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때 빚을 많이 줄여놓았던 게 진짜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단 원금을 어느 정도라도 줄여놓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은 비슷해지고, 또 대출 갈아타기 할 때 원하는 한도만큼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변수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갚겠다가 아니라 부채 비중을 줄이겠다는 걸 목표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갚아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마치 그게 투자활동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상황이라고 말을 하면 투자시장 상황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통장의 잔고 자체가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얘기랑 좀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투자 전문가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문가요? 네. 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사실 투자 전문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투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미래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인 건데, 투자 전문가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부채를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이 나아질 여력이 없는 코너에 몰린 사람일수록 침체에 대한 대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투기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커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 이 투자가 위기를 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위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정부도 아니고 투자기관도 아닙니다. 투자기관이 대비하는 거, 정부가 대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개인도 똑같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채 줄이고 목돈 갖추고 그리고 고정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뻔한 방법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로 상황을 역전하려는 욕구가 더 커지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